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유튜브 영상의 70% 이상이 알고리즘 추천으로 제공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리하지만 알고 나면 불편한 진실. 네, 알고리즘의 비밀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하는데 어른들께 설명하면 알고리즘이 뭐야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나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혹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인이거나요. 네. 그럼 아주 옛날 얘기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옛날에 문양을 만드는 그런 문집기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옷이나 이불 같은데 문양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도 천공 카드라고 하는 그 투입 요소가 들어가요. 네. 그럼 그 천공 카드에 들어있는 대로 네. 그 기계가 움직이면서 문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다른 천공 카드 끼면 다른 모양이 나오고 네, 네. 알고리즘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컴퓨터로 하여금 내가 시킨 것을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는 일종의 조리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 천공 카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네. 이제는 0과 1의 두 가지 숫자로 바뀌면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된 것뿐이고 네. 원리는 문집기하고 동일합니다. 네. 사전에 정해놓은 대로 그 순서대로 컴퓨팅 과정을 거쳐라라고 하는 명령일 뿐입니다.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번 주에 숙제 다 했니? 그럼 딸이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듣는 게 영어는 뭐 문장을 외우고 뭐 국어는 무슨 뭐 이렇게 수학은 그렇죠. 어디까지 하고 이게 다 이제 포함이 돼서 다 서로 알아듣는데 네네. 컴퓨터는 다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리즘을 탄다라는 거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박사님? 이미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제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조금씩 다른 컨셉으로 계속해서 나한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네. 그 컨텐츠의 입장에서는 그게 알고리즘이 나의 컨텐츠를 태워서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배달해준다, 날라준다 그런 의미로 알고리즘을 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탄다는 게 아니라 태운다는 거야. 탄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걸 보는 거고요. 태워진 걸 내가 보는 거죠. 태워진 걸 내가 본다. 네. 네. 그러면 박사님 걸 한번 보고 싶어요. 뭐가 요즘 박사님 뭘 타십니까? 요즘에 이제 저는 그 유튜브에 온통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경제쇼를 검색하면 거짓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농담이셨죠. 네. 비슷한 걸 나오게 네.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심사가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다른 걸 맞습니다. 찾지 않는 한. 그렇죠. 혹은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는 굉장히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알고리즘이 굉장히 좁은 범위를 했지만 이제는 그걸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것도 좋아하더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다른 것들이 제한이 되죠. 한 연예인 검색을 하면 관련된 게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혹시 뭐 연예인을 검색했던 사람이 네네. 뭐 웃긴 예시지만 뭐 네. 세탁기를 좋아하더라라고 하면 그 알고리즘이 세탁기도 같이 보여주는 그 거죠. 연예인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근데 알고리즘을 타면 참 편리하긴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늘 궁금했는데 네. 생각지도 못한 정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뉴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뭐 광고 피드 같은 것도 대표적이고 뭐 너무 많아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앱이라고 하는 핸드폰 안에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추천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세상 살기 편리해졌다. 옛날에 내가 다 찾아봐야 되고 혹시 나도 모르는 관심사들을 몰랐는데 얘가 알려주니까 네. 참 편해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던 뉴스, 그러니까 경제 뉴스를 계속 보면 경제 뉴스 관련된 게 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뉴스를 말씀하시니까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으로도 보수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진보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보수 성향은 이제 한두 번 찾았더니 계속 그쪽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진보 성향은 또 계속 진보 영상만 네, 보게 네, 될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좀 편향되게 네. 사고가 고착화되고 굳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많은 사회학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 의견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탓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뭐 그 말이 틀린 말들은 아니고요. 이 디지털의 속성을 좀 보고 싶은데 디지털의 속성, 알고리즘의 속성이라는 걸 보면 세상을 이 풀 방식에서 과거에는 풀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푸시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요약할 수도 무슨 있습니다. 뜻이죠?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식당을 찾잖아요. 네. 그러면 알고리즘의 역할은 과거에는 식당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갈지는 내가 정하는 거였어요. 네. 그거 이제 풀 방식이라고 하고요. 푸시 방식은 이제는 제가 좋아할 만한 식당을 AI나 알고리즘이 저에게 추천을 하고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했던 존재가 그 능동과 수동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입맛에 맞는 나에게 맞는 컨텐츠들을 계속 주게 되고 네. 그러면 나는 어떤 그 컨텐츠들을 고르는 능력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쇠퇴하는 그래서 알고리즘이 주는 편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축적이 되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누에고치라는 네. 표현이 있는 건데 좀 이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왜 정보의 누에고치인지. 누에고치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어디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아, 고치 물론, 안에 갇혔다. 예, 그걸 원해서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런 컨텐츠만 볼 거야 라고 해서 갇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디지털 세상의 특징들 덕분에 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도 그 안에서 돌게 되기 때문에 네. 마치 누에고치처럼 안에 갇혔다라는 의미로 정보의 누에고치라는 표현들이 종종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와 단절돼서 누에고치처럼 살고 있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이게 의도인지 썼다면서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은 겪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네. 어떤 취향이라든가 관심사 이런 거에 선호도에 맞춰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렇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좋아하는 쪽으로 네. 추구하는 쪽으로 정보에 갇히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혹시 기업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뭐 아까 얘기 들었던 그런 단순한 기계들 같은 경우는 인풋과 아웃풋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뭘 넣었을 때 이런 컴퓨터가 결과를 네네. 하더라. 근데 지금은 알고리즘과 결과 사이에 AI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바탕으로 네. 결과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가설 자체가 없고 네. 여러 사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뭔가를 일반화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약간의 전략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조작이 되기도 하고요. 네.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건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데이터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소득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데이터에 묻어 있을 건데 네. 어떤 기업이 알고리즘 조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있고 그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편향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의료 AI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맞춤형 처방을 제공할 때 네.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백인하고 흑인을 그 의료 AI가 차별하는 결과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차별을 해요? 뭐 이제 흑인 환자들이 백인 환자보다 뭐 연간 210만 원어치의 진료를 덜 받았다거나 아니면 흑인이 백인보다 덜 아플 거다라고 하는 편견을 전제로 하고 네. 진료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알고리즘에 묻더라라는 것들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네. 같은 증상이 나와도 네. 아까 백인 흑인 말씀하신 그렇죠. 흑인은 좀 덜 아플 거다 그렇죠. 혹은 더 건강할 거다라는 네네. 생각에 처방을 덜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인공지능 AI가.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는 애초에 의사들이 데이터를 뭔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데이터의 오류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의사들한테 당신들이 그랬어 그럼 몰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지 네네. 여기서 우리가 했다는 걸 증명해봐 하면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단점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 알고리즘이 자본과 손을 잡아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예, 그 자사우대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셀프 프레퍼런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사우대라고 있는 행위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은데 네. 이것을 명확하게 실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상품들이 판매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상품이 요 펜이 한 3위 정도에 팔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네. 그럼 아마존이 어느 순간 이 펜과 똑같은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사 브랜드. 네, 자사 브랜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 플랫폼에 태우고 기존에 잘 팔리던 것들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관장하는 사람이 실제 제조해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네. 자기께 유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심판이 선수로 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걸 이제 자사우대라고 하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택시 같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유료 콜이 아닌 무료 콜을 부른 걸 유료 콜에 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사우대를 하는 자기가 더 유리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들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니까 사람과 달리 네. 어떤 감정이나 편견의 영향 없이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상을 네.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의 편향이 그대로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형태로 설계가 되면 네. 말씀하신 그 자사우대 그런 게 가능할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뭐 또 다시 뉴스로 돌아가면 네. 뉴스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모든 이 디지털 영향을 받는 모든 콘텐츠들이 네. 그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주 단순하게도 가능합니다. 재밌는 사례가 2013년에 있었는데요. 트위터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네. 백악관에 2개의 폭탄이 터져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다쳤다라고 하는 트윗이 올라왔고요. 네. 5분 만에 4,000번이 넘게 리트윗이 됐고 아.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1,400억 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52조 원이 증발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작이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리트윗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리즘들이 트윗을 또 받아서 재생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 조작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균형으로 가긴 할 텐데요.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소비자의 선택을 또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의 90%, 민주당 지지자의 미국에서요. 60%가 이 정치적 검열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는 굳이 검열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할 뿐이지 이걸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다 일일이 분류하고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순위를 매기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규제들이 사전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규제라고 하는 건 미리 규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만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막 정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 요건에 대한 허들만 넘어가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는 게 사전 규제 방식인데 이 인공지능은 그런 식의 규제는 효과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규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규제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율 규제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각국이 이제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선언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네, 네. 지난 1일에도 이제 영국에서 28개국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는데요. 네. 브레칠리 선언을 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강제성도 조금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실제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일종의 자율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사상 그 어떤 기술도 디지털만큼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예전에 알고리즘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야의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생겨났고요. 그것들이 대부분 우리 생활에 그냥 밀접한 것들입니다. 뭐 대단한 기업들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 우리가 몰라도 모르는 분들도 이제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렇다면 거죠. 이 알고리즘으로 인한 왜곡, 정보 누에 고치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그 좀 대처해야 될지요? 네, 계속해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물건을 구입하려고 추천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안 좋은데 대부업체가 나한테 제안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정부는 그 사전이나 사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정화될 수 있도록 기업하고 계속 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병행되어야만 이제 기업도 제도도 개인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마칠 시간이네요.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정부는 더 나은 출산 양육